예, 이번 주는 우리 왕 박사님이 준비한 거. 네. 보니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 특성. 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네. 어떤 애들인가. 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요 주제도 왜 지난번에 그 영화 사례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던 것처럼 또 요즘은 또 요런 학교 학폭이 폭력에 중요하지.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학교 폭력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많이 예. 많이. 지금 보면 작년 22년도 교육부가 그 학폭 실태 조사 해봤더니 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 15만 명 학생들 대상으로 15만 명? 예,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게 1.6%, 가해를 당했다, 내가 가해를 해봤다라고 한 게 1.7%. 비슷하네. 예, 근데 이게 뭐 1.7%면 되게 적은 수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15만 명의 1.7%예요. 그러면 2, 3천 명 되는데.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 적지 않은 수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러니까 15만 명 중에 한 2, 3천 명이 된다는 거야? 네, 이거 피해자도 장난 아니고 그렇고요. 그러면. 맞아요. 성인 범죄 이거 그거하고 맞춘다면 이건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그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특히 피해나 가해 응답률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피해를 당했어도 혹은 내가 가해를 말하기 했어도 싫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격했다라는 그 응답률은 4.5% 정도 돼요. 그러면 4.5%면 7천 명 정도. 와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맞을 것 같죠. 예. 그러면 심각하다는 얘기야 지금 학교 폭력이. 네, 맞아요. 이게 한 명이라도, 한 명 학생이라도 이렇게 피해나 가해 경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 유형은 이제 따져봐야지. 피해 유형은 도대체. 피해 유형은 일단 한 40% 정도가 언어 폭력이고요. 그나마 언어 폭력. 예, 신체 폭력이 한 16.4%. 예, 그리고 이게 따돌림. 심각한 건데. 집단 따돌림이 한 따돌림 예, 요거 심각하고. 13% 정도 되고 또 요즘은 교수님 사이버 폭력. 아 맞아. 그걸로 막 애 바보 만들고 막. 예, 그런. 예. 그게 한 근 10% 정도 돼요. 그리고 좀 또 깜짝 놀라는 게 성폭력도 한 6% 정도 돼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돈 뺏고 뭐 강요하고 스토킹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각각 5% 정도. 이게 만만치 않다. 예. 지금 이렇다라고 해요. 이제 목격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래도 어떻게 한대요? 목격하면. 그래도 한 50% 이상, 한 65%의 아이들이 목격 아이들이 피해 학생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주위에 신고를 해준대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 예. 한 건 70%가. 예. 그래서 유지되는구만. 그래도요, 예, 그나마. 근데 또 한 35%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3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도 요 목격 관련된 부분은 그나마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것 중에서 그나마 낫네. 좀 괜찮았던 게 목격을 했을 때 본인이 마음이 어땠느냐와 관련해서는 한 70% 정도의 학생들이 뭐 못 도와줘서 너무 속상했다. 아니면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 아직도 정의가 있네. 예,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는 애한테 화가 났다. 뭐 요 정도는 돼요. 근데 한 10% 정도는 나도 당하면 어쩌지? 이런 무서움을 느꼈다고 그게 왕따 심리야, 하고요. 그게. 예, 맞아요. 그리고 또 한 7% 정도는 피해 학생이 너무 답답했대요. 아 왜 못 덤비고 저렇게 당하냐고? 예, 그렇게 느끼는 애들도 그럴 수도 있어. 7% 정도 되고 전 요게 좀 씁쓸했어요. 한 10% 아이들은 물론 10명 중에 1명이지만 그거를 보고도 난 별 상관이 없고 아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심각한 애들이에요. 예, 정말 요 문제인 거예요. 얘들은 정말 문제 있는 애들이에요. 그 남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를 보고도 난 별 생각 안 느끼지조차 한다. 못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 왜 가해를 했느냐. 이게 너무 깝깝해요, 교수님. 이유가 뭐래 이유가? 최절반 좀 안 되긴 한데 한 45%의 가해 학생들이 가해한 이유로 장난이었어요. 아니면 별로 뭐 딱히 이유가 없는데? 참나. 이거 45%나 돼요, 교수님.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 25%는 그 피해 학생이 나를 먼저 괴롭혀서 아 보복이구만. 네, 그건. 반격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피해 학생이랑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괴롭힘 행동을 그거는 했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예. 그리고 약 한 8%는 이제 요 아이들은 나쁜 아이들이죠. 피해 학생이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 위주로 해석하는 거지. 아 근데 그거는
그거보다 심각한 거는 그냥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는 거. 예, 그게 45%. 그게 45%면 요거는 상당히 문제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만뒀느냐 가해를. 가해를 중단한 이유? 예. 그건 뭐야? 그랬더니 한 35% 정도는 내가 그렇게 모르고 했는데 나쁜 짓이더라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깨우친 거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의 효과일 수 있는데 한 15%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거 받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중단을 했다는 거고. 그럼 학폭 예방 교육이 15% 영향을 미치네. 우리 연건영 교수가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맞아요. 15%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면담하고 나서 멈추게 됐다. 이게 그것도, 15%. 그다음에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저 피해 학생이랑 화해하고 싶어서 그만둔 거다도 한 14% 정도 돼요. 그리고 싫다고 해서 멈췄다라고 하는 애들이 한 10% 정도 되고 이제 혼내서 보호자 엄마가 뭐 걱정하거나 혼내거나 이래서 멈춘 애들이 한 8%. 그다음에 친구들이 말려서는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찰 조사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경우도 1.3% 정도. 예. 그래도 하여튼 예방 교육은 열심히 꾸준히 해야겠구만. 예, 그래도 이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예. 영 교수 힘내야 되겠네. 영 교수님 화이팅. 예. 사실 코로나 시국에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감소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면서 다시 늘어. 예, 다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대면해야지 문제가 생기니까. 예, 맞아요. 한 4분의 1 정도가 줄었던 게 다시 4분의 1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예, 해마다. 그리고 이제 나 피해 당했다, 가해 당했다 이렇게 하는 음당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요즘 친구들은 이런 폭력이 뭐 교수님 때는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저 때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이런 건 있었지만 되게 악랄하게 괴롭히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절대 그렇진 않았어요. 예, 예.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냥 그랬지 뭐 그냥 악랄하게 막 그런 짓은 진짜 안 했어. 그리고 저 때만 해도 그렇게 막 집단 왕따 따돌림 그런 것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에서 말리고 그쵸. 야 그건 나쁜 짓이라는 예. 거를 막 얘기하고 그랬어 주변에서. 근데 요즘은 좀 추위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심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양태여가지고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청소년기가 도대체 심리적으로 무슨 어떤 시기길래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 학부 형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 인간의 그 발달 심리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긴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원래 이제 8단계로 나눴는데 조금 고령화되면서 9단계까지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5단계가 청소년기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단계는 이제 태어나서 1살 정도 됐을 때, 예, 요때는 영아네 영아. 맞아요.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이 심리 중에서도 신뢰. 그러니까 부모가 잘 이렇게 나를 양육해주고 내가 부족한 걸 빨리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 못 받으면 이제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유년기 초기 단계인데요. 한 1살에서부터 3살 단계인데 요때는 자율성이 생기거나 혹은 수치심이 생기거나 요 두 가지가 발달하는 건데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때 되면 팔다리에 힘이 붙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지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때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면 자율성이 되는 거고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애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 시기.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3살에서 6살 놀이기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주도성 대 죄책감이 생기는 시기예요. 이게 요때 되면 아동이 막 호기심이 많아지고 막 탐색하면서 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도성. 그때 부모가 3살에서 6살 이게 못 말리잖아. 그쵸. 막 뭐 궁금한 다 것도 부시고 다 망가뜨리고 맞아요.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때잖아. 맞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를 부모가 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능동적인 아이, 주도적인 아이가 되는 거고 요때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한 거여가지고 저렇게 날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 통제 많이 당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이제 죄책감 수준이 통제를 많이. 나 죄책감 안 느낄 것 같은데. 교수님은 통제 받을 일에 통제를 받으셨는가 보죠.
근데 이제 너무 그럴 일이 아닌데도 애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통제를 하다 보면 아이가 내가 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이러면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그렇게 되고 이제 4단계가 학년기에 이제 딱 학교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갈 때? 예, 6살에서 11살 정도인데 요때 들어가면 근면성이랑 열등감 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그러니까 이제 규칙에 따르면서 뭔가 학교 생활을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면성이 발달을 하는 거고.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열등감 느끼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래 관계 집단 그렇지. 관계를 시작할 때 자기가 못 따라가거나 좀 그럼 뒤처지거나 이렇게 하면 열등감이 이제 생기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 예, 요 중요한 시기죠. 예. 학년기가. 자, 그리고 이제 딱 5단계가 우리 요게 이제 요거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단계인데 요때 이제 핵심은 정체감이에요. 그렇지. 정체성이 성립될 때니까. 정체성. 그리고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자기 역할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시기인데 요맘때 딱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제 자기 생각이 막 발달하는 시기라 나는 삶을 어떻게 살 거야? 내가 그렇지. 좋아하는 건 어떤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런 목표, 가치관, 목표 설정 이제 이런 걸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이제 시기인데 무지무지 중요하다. 여기서 딱 중요한 게 그런 정체감이나 이런 거를 형성할 때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래 관계예요. 또래 관계. 자기들끼리의 관계. 이때는 부모님보다도 그렇지. 또래 관계가 굉장히 자아 정체감 형성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당연하지. 거예요. 사실 요맘때 되면 왜 이제 부모님들이 섭섭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상대 안 해주잖아 엄마 아빠하고. 엄마 하면서 찰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딱 엄마가 뭐 끊잖아. 하자 그러면 싫어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왜 이래 나 친구 만나야 돼 이제 막 이러는 시기거든요. 엄청 열받을 때야. 섭섭할 때.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는 이제 좀 자기가 분리되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형성한 관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친구 형성 관계. 관계가 예. 자아 형성. 맞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때 어떤 그 또래 관계를 잘 맺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행동을 배우고 심리적인 적응 이런 것도 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오케이. 거죠. 요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역할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학생 신분으로서 뭘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막 이런 것도 잘 구별을 못 하고 아무 생각 없어지는 거구만 쉽게 네. 얘기해서. 막 혼란감을 느끼는 헷갈리는 거지 그냥. 네. 나는 뭐지가 아니가. 맞아요. 예. 그러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그렇지, 하고 그렇지.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일탈 행동 있잖아요. 일탈 행동이 딱 그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특정한 그 유형의 비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생의 비행 그 패턴을 가진 사람과 그 청소년기에만 딱 한정해서 그런 이제 비행이 있는데 왜냐하면 요때는 이제 부모님 말 듣기 싫을 때잖아요. 나 이런 통제에서 안 벗어나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이런 좀 욕구가 강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맘때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비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권위에 대한 도전. 뭐 규칙 안 지키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지 말라는 짓. 왜 담배는 18살이 안 되면 못 사? 나 담배 피우고 싶은데 술 먹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른들만 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라 그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비행들 아니면 그 집단에서 이제 내가 우위를 조금 더 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가격한 행동, 뭐 친구를 때린다든지, 과시지. 예, 과시적인 행동, 혹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집단 내에서 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훔친다든지, 뭐 이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건데. 그건 이제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예. 그게 왜 청소년기에만 이렇게 청소년 한정에서 그 시기에 이렇게 그런 행동들이 딱 나타나느냐. 사실 이거 좀 굉장히 과학적으로 뇌의 발달적인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편도체, 우리 뇌 중에서 그 편도체랑 내측 전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두엽은 이 앞쪽이잖아요. 근데 이 전두엽 중에서 안쪽이고 앞쪽인 내측 전전두엽이 있는데 여기가 정서 이런 거랑 관련된 거예요. 우리 그 뇌에서 담당하는 데가 사회성 이런 거랑 담당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 청소년기 시기에 그 도파민 활동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구만. 다른 때 성인이나 아기 때에 비해. 그러니까 막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과도한 행동. 막 그 굉장히 막 큰 행동. 그러니까 위험 추구 행동.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18살 지나면 이게 다시 가라앉거든요. 여기서 이제 활동이 예, 예. 그게 호르몬 이제 활동이 지금 달라지는구나. 예, 정상 수준으로 다시 요맘때만 잘 확 생각해봐. 올라가요. 그때 그랬나 내가? 충동적인 행동, 막 스릴을 즐기는 행동 이런 거가 너무 막 재밌는 게 그 뭐 애 성격이 이상해서 이런 게 아니라 고 청소년기 때는 그게 활성화가 돼요. 많이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 이제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전두엽의 앞쪽, 여기는 인지적인 과정이에요. 뇌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거든요. 그 전반적인 통합적인 관리 그래갖고 판단하고 뭐 추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아 이런 행동은 이러이러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다 전전두엽이 이렇게 잘 활성화가 돼야 그게 잘 돼야 되겠네. 예, 그게. 아는 건데 이 전전두엽이 한 청소년기까지 계속 증가해요. 자라나요. 발달이. 우리 뇌의 많은 영역이 교수님 사실은 태어났을 때 정상 수준으로 이미 다 이렇게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전전두엽은 청소년기에 걸쳐까지 쭉 계속 발달해요. 그러니까 어리면 이 인지적인 어떤 능력이 떨어지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맘때 막 과도하게 위험추구 행동할 거는 올라가고 어떻게 막 판단하고 추론해가지고 막 잘 사고하고 이런 거는 좀 아직 덜 발달돼 있고 전전두엽하고 이게 평행을 못 맞추는구나. 못 맞춰요. 그러니까 고맘때는 얘네가 역전돼 있는 거야 반대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맞춰. 그러나 내측 전전두엽하고 전전두엽하고 요게 평행만 가면 아주 깔끔하게 가는데 네, 맞아요. 전전두엽이 막 충동적인 거를 이 하고 전전두엽에서 못 따라가요. 내측 전전두엽보다 요 전전두엽이 못 따라가 주니까 이게 맞아요. 불균형하다 이거지. 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맞춰져요? 맞춰져요. 그래서 네. 이제 청소년기만 반짝하고 그다음부터 안 나타난다. 맞아요. 그게 과학적인 거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본인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알겠네. 본인의 어린 시절들을. 그리고 뭐 이제 6단계는 청년기, 이때는 청년기 친밀성, 그거지. 고립감 뭐 이런 거고 7단계는 이제 성인기라고 해서 생산성 때 침체감. 8단계가 이제 노년기라고 해서 자아 통합 때 절망감. 이거 그리고 내가 2단계 같은데. 이제 9단계는 초고령기라고 해서 이 이전까지에 있는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단계. 그치 이제 네. 그건 뭐 이제 뭐 죽어도 그만 있는 단계 아니야. 네, 맞아요. 막말로 할 거 다 해봤는데 뭐 너 네.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거잖아. 맞아요. 예. 다 이제 그런 단계. 이제 이렇게 돼갖고 요 5단계가 청소년기 때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과다하게 그러니까 이상행동 해도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네. 판단을 하시면 조금 관용할 필요는 있겠네.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거고 뭐 사회적인 요인으로 뭐 그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뭐 너무나 많죠. 가정 환경, 뭐 부모 그렇지. 양육 태도, 그렇지. 상호작용, 뭐 또래 관계, 학교 간의 어떤 관계, 뭐 혹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 뭐 교육 환경이나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일단 우리 학폭이라 그러면 학교 폭력에 관련 있는 크게 세 유형이 있죠, 교수님.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네. 그래서 요 각각의 좀 특징들을 보자고요. 이제 학폭 가해자 같은 경우는 학폭 가해자가 됐을 때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 대표적인 안 좋은 영향력이 일단 삶의 방식 자체가 아이들이 굉장히 부적응적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때리면 되지. 내가 갖고 그러니까 싶으면 뺏으면 되지. 가해자의 예. 사고 방식이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아이들이 학폭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높대요. 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까지 범죄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지 이런 애들이. 학폭을 안 저지른 아이들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요. 당연하지 그거에 당연히 그렇겠지. 4배 이상 높다고 해요. 이 가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타인의 그 입장을 생각하는 조망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코지하겠지. 충동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부모랑 애착이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애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의사소통의 수준이 굉장히 낮고 예.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해 학생들을 좀 유형을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충동성 취약성 유형이고, 그러니까 충동성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이거지. 예, 그다음에 정서적 취약성 유형이고, 세 번째가 사회적 취약성 유형이에요. 이 충동성 유형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동성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조절하는 능력이 없는 그러면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이제 폭력성으로 바뀌어. 예, 맞아요. 그럼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울감이 높거나 불안 수준이 높거나 이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막 호소하는 유형이에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욕구 충족이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나 우울해, 처져 있어. 그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것도 폭력적으로 네, 맞아요. 발현되지. 폭력적으로 발현이 돼요. 내 당연하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불편감을 느껴요. 맞아요.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 충동적인 행동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성 요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또래 집단에 많이 영향을 받은 가해인데 또래 중독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만약에 주변에 친구들이 야, 쟤 괴롭힐래? 쟤 때릴래? 저거 훔칠래?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자 이렇게 하는 타입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은 주체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부안해동하는 스타일이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안 좋은 행위에 내가 동참을 안 하면 내가 타겟이 되겠지라는 불안감이 높은. 이 왕따심이네요, 전형적인.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일탈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유형인 거고, 그러면 도대체 이 학교 폭력을 가해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해하게끔 작용하는 요인들이 뭐냐? 그 원인이 예. 그 아이들이 환경을 보는 거구만. 예, 일단 이 학교 폭력 가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폭력 경험이 많다고 해요. 그래, 네. 집에서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 이게 부모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거죠, 사실은 이 막 아이들이. 때리고 애들을 막 부모가 막 엄마가 그런- 때리는 거 막 집 부수고 막 나도 때리고 이런 거 보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맞아요. 다른 친구들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양육 태도 뭐 굳이 가정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양육 그 태도가 좀 좋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가해 행동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 거고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경우 맞거나 예 그게 그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폭력적인 애들, 뭐 우울하거나 불안감 느끼는 애들, 자기 개념이 낮은 애들, 그런 개인적인 특성. 이게 가해자들의 그 특성이고. 예. 이제 그럼 피해자는 어떠냐?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학폭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나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은 부작용적인 그 결과들이 초래가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 다양한 부정적인 우울, 불안, 뭐 자존감 낮아지는 거 막 이런 것까지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고 문제는 이게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당한 사람들이 이게 요즘에도 그거 많잖아. 네, 맞아요. 옛날에 두들겨 맞은 거 잊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막고 네. 저 연예인들 중에서 학폭 가해졌다고 고발하고 그러잖아. 맞아요. 그게 이게 성인기까지 심리적인 불편감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 그런 그 거예요. 증거네.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맞아요. 그걸 많이.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요 이제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게 잘 안 돼요?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특히 자기 주장성이 좀 약한 경우, 낮은 경우들이 많고요.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이 그렇겠네. 조금 있고, 그럼 도대체 어떤 요인이 피해를 유발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냐? 마찬가지예요, 교수님. 이것도 가정폭력 경험. 가포. 이게 가정폭력에 너무 빈번하게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인 거죠. 집에서 맞고, 아빠한테 맞고, 어쩌지 못하는 거를 화나는 마음을 또래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푸는. 그래서 가해자가 되는 유형이 있고, 집에서도 맞고, 이 친구가 어쩔 줄을 몰라서 계속 바깥에서도 맞고,
그냥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계속 맞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주장성이 낮다든지 수동적이라든지 회피성이 있다든지 이거 사실은 부모가 훈육할 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예. 때리면 차라리 맞으라고 부모들이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었거든. 때리면 맞아라. 그냥 맞아라 그냥. 아유, 맞아.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가르치는 거 있었는데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부모가 나를 존중을 안 해주거나 어떤 그 부모가 나를 사랑을 충분히 해주고 내가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이런 그런 정서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는 밖에 나가서도 내가 맞을만 하니까 맞구나. 그냥 자존감이 낮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없으니까. 예. 뭐 집에서도 맨날 맞는데 밖에 나가서 몇 대 맞으면 어때 뭐. 그렇게 나는 되는 의뢰 거예요. 맞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구나. 그냥 의뢰. 나는 맞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예. 이거 진짜 서글픈 얘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냥 가르쳐야 돼 부모가 이거. 그냥 생각하기에 뭐 학폭 가해하는 학생들은 부모가 못 가르쳐서 부모가 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학생도 양육 환경, 훈육 방식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맞아요, 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친구가 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또래 지지 수준이 좀 낮은 낮은 경우들, 그리고 뭐 또 이 친구들도 아까 뭐 수동적, 회피적 이런 개인적인 성격 특성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에서 지금 가해자나 피해자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가정교육이네. 맞아요. 이 시기에. 그거예요. 그거. 부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자율성, 정체성, 뭐 정의라든지 이런 예. 거를 또 존중을 해준다든지 해서 맞아요.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시켜주면 얘가 다른데 그게 엄청 맨날 중요해요. 집에서 얻어맞고 욕먹고 하는 애는 가서 얻어맞아도 그냥 창피한지 모르고 의뢰 걸었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 맞아요. 또 반감으로 가해자는 나한테 부모가 저러니까 밖에 나가서 분풀이한다고 약한 애들 때리는 거고 예. 그렇게 결국 되는 거예요. 공통점은 가정교육이네. 가정 환경. 가정 환경이 엄청 중요하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범죄 분석하면서 가정 환경을 꼭꼭 단골 손님으로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가정 환경이 학폭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는 이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범죄나 일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대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딱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랑 자식 관계예요. 그치.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랑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게 부모의 양육 방식이죠. 그렇지. 이게 아이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거 참 잘 많이 우리 명심해서 봐야 될 얘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적절하지 않은 양육 방식이 뭐가 있느냐 많겠죠. 많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좀 좋지 뭐가 않은 있을까? 방식이 이제 첫 번째가 그 무신경한 유형이에요. 반기하는 사람들. 예. 그냥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애새끼가 뭐 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는 그. 예. 사실은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어. 그게 나빠요, 진짜. 그럴 것 같아. 예.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폭력적인 유형. 때리고 해. 비일관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과잉 양육하는 그런 거예요. 지나치게 그냥 끌어안고. 예. 그 이제 보면 그래서 선생님들 돌아가시게 만들어. 맞아요. 예.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많은 게 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무신경. 무신경 유형. 반기 유형이네. 반기하는 예, 유형. 맞아요. 그 예를 들면 뭐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혹은 맞벌이 가정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모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집에 있는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는데 뭐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무신경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본인이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러니까 이 자녀의 일상에 별로? 신경을 못 써주는 그런 경우인데 맞벌이 한다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아니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주 어리다면 뭐 배고픔, 갈증 이런 거 다 부모가 해소를 시켜줘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래야 충족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엄마가 뭐 안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관심, 사랑 이런 것도 다 욕구거든요. 인간이 가진 욕구. 근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죠. 우리도
아프고 춥고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못 하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행동 조절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분노를 많이 느낀다든지 이러면 이제 공격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은 거죠. 무신경한 그 가정 환경.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뭐 한 태어난 지 뭐 6, 7개월 됐다. 뭐 3, 4개월 됐다. 깐난쟁이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막 울어요. 왜 울어? 배가 고프니까. 혹은 뭐 똥을 싸서 기저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막 울어. 근데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배고팠어 이러면서 밥 주고 줬죠. 기저귀 불편했어 갈아주고 이렇게 큰 애랑 막 울어요. 배고프다고. 한참 냅둬버려. 근데 그냥 냅둬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욕구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울고 더 떼쓰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섭리잖아요. 자연의 섭리잖아요. 한 연구를 했는데 한 5살짜리 애들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부모가 이런 냉담한 그 유형의 아이들을 추렸어요. 그리고 걔네를 8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어땠어, 걔들이?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뭐 친구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20%가? 예. 그래서 관심을 잘 기울여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좀 부적절한 유형은 폭력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요건 사실 좀 나눠보면 그러니까 그 양육 태도가 비일관되거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죠. 부모는 자녀한테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예. 일단은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는 왕이지. 그렇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사람도 부모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사실 아이들의 모델이죠. 그렇죠. 네, 그거를 보고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애들이 가치관, 신념 이런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쳐요. 거울이네, 거울. 거울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부모가 굉장히 비일관되게 훈육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 비일관된다는 거는 어떤 때는 이러고 똑같은 행동을 얘가 했는데 네. 아빠가 어떤 때는 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맞아요. 때는 왜 그랬냐고 혼내고 그러면 맞아요. 애가 혼란스럽잖아. 맞아요. 저 때는 그거예요. 칭찬하더니 요번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비일관적인 그 교육 태도. 방식 잘못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친구를 뭐 사실은 없는데 때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잘했어. 남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 맞고 살면 안 안 돼. 돼. 막 차라리 이렇게. 때리고 와. 막 있어 그런 사람. 이렇게 했는데 또 언젠가는 그래서 때렸더니 왜 가서 때리냐고. 왜 때렸냐고 너 친구를 때리면 어떡하냐면서 맞아. 막 이렇게 하면 맞아. 이 아이한테 있어서 헷갈리지. 폭력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헷갈리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나지 그러니까 이건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스스로 어떤 가치관이나 규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날지 모르니까 안 혼나게끔만 눈치 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애를 가재미를 만드는구만. 네. 그리고 몰래 해놓고 안 걸리면 아싸. 맞아. 이게 진정으로 내가 친구가 친구를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괴롭히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야. 라는 가치관을 딱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안 혼나는 거에만 눈치만 보면 되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내면의 그 규율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예. 맞네. 그리고 뭐 폭력적인 양육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지. 이 폭력은 대물림 된다라는 얘기가 정말 꼭 오직하면 맞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 나오냐고 예. 때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리고 아이가 배우기를 권위적인 이 존재가 어떤 문제 상황을 폭력으로 해결해요. 맞아. 그럼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아버지가 때려서 나를 고치려고 했으니까 나도 이 다음에 내 앞에 닥치는 잘못된 게 있으면 때려서 때려야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 폭력 정말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모든 범죄 밑바닥 기조에 깔려 있는 건 폭력이에요. 맞아요. 살인, 강도, 강간, 형법전 자체가 폭력을 기반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현대사회 요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요즘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사실 아이들 많이 낳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경제 수준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 내에서 뭐 경제적으로도 좀 뭐 안정이 된 가정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예전처럼 막 먹고 사느라고 막 자식 뭐 신경 못 쓰고 이런 경우들이 좀 적어졌단 말이에요. 절대 빈곤의 시대는 지났지. 네. 그리고 이제 딱 한 명 혹은 많이 나와봤자 두 명이에요. 내 새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과잉 양육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맞아요. 과잉 양육. 그러니까 자녀 수가 없고 내가 뭐 어떤 물질적 상황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 자녀 양육에 드리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적인 양육 방식이 증가할 수밖에는 없는 세태란 말이에요. 물론 그 지금 그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이제 소년범들 가정 상태가 어떠냐. 근데 걔들은 대체로 가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여전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의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건 심각하다 진짜 이거. 지금 보면 교수님 거의 한 40% 이상이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예. 소년 범죄 중에서. 예. 그리고 이 친구들 중산층 가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범들 중에서 재산 범죄 있잖아요. 재산 돈 범죄, 뺏고 뭐 돈 물건 뺏고 이런 강도 이것도 40% 이상이에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러네. 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보통 문제 없이 지내는 아이들이 돈 뺏는데 돈 뺏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 생활비, 유흥비. 예, 그런 거네. 심지어는 요즘 청소년 도박 굉장히 맞아요. 문제잖아요. 도박 많대요. 도박, 명품, 백, 가방, 신발. 요런 걸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많고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혹은 과시, 다른 친구들한테 과시하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기가 자아 정체성 발달하는 그렇죠.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발달하는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발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래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기능을 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짓을 하니. 이 시기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져도 돼라는 자아상이 발달하는데 이 과잉 양육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서 그러나?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네. 이게 완전하겠네. 뭔 짓거리를 해도 부모가 나타나갖고 이거를 막 대변을 해줘요. 심지어는 내가 판단할 필요 없는 거구만. 심지어는 교수님 그 부모가 나서가지고 피해 학생이 잘못됐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그거 많잖아. 있잖아요. 뭐 우리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야. 피해자 탓해가지고 네. 가해자는 학교 다니고 피해자가 오히려 무서워서 전학 가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2017년 강릉에서 그 여고생들이 여고생 폭행했던 사건들 있어요. 나왔잖아요. 동영상 나오고 맞아요. 그 여고생 5명이 피해 여고생을 1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사건인데요. 원래는 가해 여고생들이랑 피해 여고생이 같이 어울리는 사이였어요, 평소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12시간 동안 얘를 두드려 패고 못 살게 굴었냐라고 했더니 이유도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제가요 우리랑 같이 술 먹어놓고서 혼자만 쏙 빠져가지고 자기 선배들한테 자기는 안 마셨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얄미워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거지. 네. 조직을 배신한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착한 척했다 이거죠. 그런 이유로 12시간을 같이 놀던 친구를 이렇게 했다는 거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얘네가 단톡방에 보면은 지들끼리 대화했어.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어요. 그렇게 교수님. 두들겨 패고도 그녀는 맞을 짓 했어. 뭐 이런 식이야? 예. 어떠냐면 요 당시 한참 좀 떠들썩했던 게 또 부산 그 여중생 폭행 사건 있었거든요. 요거 때문에 언론이 한참 이 사건으로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야 근데 그 피해자 언니가 사진 퍼뜨리면 우리도 지금 부산 그 여중생 그 가해자 애들 욕 먹는 것처럼 우리 저 정도일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한 명이 상관없음. 저거 어차피 다 흘러감. 나중에 다 묻힘. 이렇게 하고 난 가해 학생이 한 얘기예요. 나는 정신적 피해 요상
요구할 거야. 피해 보상. 초상권 침해 당했으니까. 꼴값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신분 노출 시키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래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폭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또 단톡방에 자기네들끼리 사건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뭐 삑비들이냐고 지금 지랄들이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애는 정말 따지고 싶다. 부모가 배운 게 없나 봐. 이래요. 그래 근데 이 사건이 좀 이슈가 돼갖고 막 이제 온라인에 좀 유명해졌거든요. 그랬더니 또 근데 우리 전국에 이름이랑 얼굴 팔리는 거임. 그랬더니 한 명이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와우 팔로우 늘려갖고 페북 스타 돼야지. 도대체가 반성의 정도가 없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 여고생이 119에 실려오면서 이제 경찰에 사건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 언니가 SNS에 이 사건을 맞아요, 올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신상이 노출이 되면서 온라인상에 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제 언니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내가 그 때린 애 엄마 중에 한 명인데 니들이 얼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엄마들이 다 만나가지고 지금 너네 고발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컸으니까 애들이 그런 짓을 하지. 지금 이렇게 다른 친구를 12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으면 내 자녀가 그거를 먼저 탓하고 말이라고 그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모가 나서가지고 너네가 우리 애들 얼굴 공개해? 우리 너네 고소할 거야. 거꾸로. 예. 심지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우리한테 물어보니까 때린 적이 없고요. 때린 적이 없기 뭐 애가 지금 상처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그 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네. 지는 맞을 짓 하면 두드려 패면 가만히 있나 보지.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부모 밑에서 애가 뭘 보고 뭘 배우겠어. 그런 거예요. 응? 예. 그럼 이러니 양육을 하는데 진짜 이거 요즘 과잉 나는 지금 앞에서 우리 홍 박사님 예. 그 무신경한 거 반기에서 키우는 예. 거 그다음에 폭력적으로 키우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원시적으로 알고 있는 예. 가장 그 비행 청소년들의 원인 유형이거든요. 맞죠. 근데 진짜 요 최근에 와서 가장 아마 그 심각한 게 이 과잉 양육일 거예요. 과잉 양육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일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은 선생님을 선생님이 훈육한다고 혼낸 거를 가지고 애들 앞에서 모욕했다고 고소하고. 그러니까요. 엊그제 났잖아요. 그 의정부에서 났던 사건이 예. 페트병 수업 시간에 카트가루 자르다가 예. 손 다쳤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 보험으로 치료해줬나 봐요. 처리해줬대요.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은 이영승 선생이라고 예. 기억하는데 아마 이제 선생 먼저 됐다가 아마 군대 간 것 같아. 근데 군대까지 연락해가지고 매달 50만 원씩 8달 받아먹었대. 5840 400만 원. 400만 원. 근데 그 학부형이 서울 그 외곽 지역에 있는 농협 부지점장이래요. 요즘 저 폭탄 테러 맞아가지고 예. 그 일단 은행에서 예. 그 직무정지 시켰어요. 업무배제. 업무배제 시켰어요. 그 사람 못 나오게 하라고. 그렇죠. 그 선생님 결국 극단적인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그럼 자기 자식이 그럼 수업 시간에 그 만들기 몰래 하다가. 페트병 만들기 자르다가 그 다친 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 왜 책임져야 됩니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한 뭐 7cm 정도 상처가 났는데 한 그 1cm당 상처 치료하는 그 없애는 딱 그 10만 그게 원이에요. 10만 원이라면서요. 센티당 10만 원 이거 근데 나와 있어. 다 일관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에 상응하는 한 100몇십만 원 네. 정도를 보상을 한 건데. 근데 안 된다는 거지. 성형수술하니까 그 부비 비용은 선생 네가 개인적으로 내라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처신은 누가 잘못하냐면 학교 잘못한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쪽에다가 문제 삼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랬대요. 근데 학교에서 우리는 보험에서 용 처리했으니까 나머지는 그 이영승이한테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군대로 연락해갖고 계속 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학교 측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학교 측에서 너한테 하라더라 하니까 이 선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그렇죠. 실제로 그 선생님한테 학교 측에서 이 학부형이 너 반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학부형이 학교에 계속 전화하고 하니까 못 너 살겠어. 책임인데 네가 좀 알아서 네가 해. 배상을 해주던지 네가 전화를 못하게 하던지 알아서 해라고 군대에 있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하다는 이게 결국은 과잉 양육 유형이잖아요. 네, 너 맞아요. 수업 시간에 그거 하다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다 조심을 다친 하지. 거잖아. 응.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고 보험 학교에서 보험 처리해주면 감지도 그지 고맙다고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 예. 새끼 귀하면은 말이야. 선생님도 누군가의 새끼예요. 맞아요. 예. 어? 정말. 누군가의 아버지고. 그런 거를 정말 생각을 안 요즘 하는 세상 거죠. 말이야 이 개판 오분전 내가지고. 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너무 과잉하게 과잉보호적으로 양육을 하면 이제 그런 과잉한 양육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훈육되는 양육되는 이 자녀들은 그렇게 큰 애들은.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아, 거예요. 그렇지. 네. 나는 특별한 존재지. 어. 뭐 무슨 짓을 해도 예. 뭐 엄마 아빠가 해결해주고. 그렇죠. 응.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과대평가를 하게 돼요. 결국은 착각하는 거, 그게 착각. 너무 심해지면 좀 병리적인 자기애. 그렇지. 나라는 존재가 나 너무 소중해.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뭐 나를 나쁘다고 얘기해? 너 너무 잘못했네. 너 맞아야 되겠네? 그래놓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제가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리적인 자기애 이거 심각하지. 예,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저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지배적인 성향,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착취적인 행동, 걔는 이기적인 뺏는다고 행동.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필요해서 가져오는 거지 그냥. 예.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공감 능력이 없어지고 당연하죠. 이러다 보니까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피해를 뭐. 받든 말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특징들이 사이코패스로 자꾸 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병리적으로 자기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냥 당연히 할 수 있을 법한 비판 혹은 못 거절, 받아들이지. 거절 이런 걸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얘기하는 거를. 거기에 굉장히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분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뜻에 거스르거나 동의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그럼 그때 폭력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 이거 오늘 우리 방송이 명심해서 들어야 되겠어.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 우리 구독자님은 없겠지 이런 없겠죠. 사람들. 예. 그죠? 이게 교수님 과잉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보호적인 그 양육 방식을 얘기했는데 사실 과잉 양육에는 다른 게 과잉한 유형도 있긴 있어요. 뭐가 있지? 통제. 통제, 지나치게 통제하는 거. 너무 과도하게 감독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그것도 통제. 있겠다. 예. 그것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 아예 숨 못 쉬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또.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열등감이 생겨요.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아, 반대로. 그러니까 죄책감, 분노 이런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거 역시 또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맞아요. 될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맞아. 예.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얘기하는데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분들이 절대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잉양육이랑 관련돼서 우리가 또 요즘 사회에 하도 이런 일이 많아요. 교권 뭐 침해, 교권 침해. 예, 교권 침해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교권이 붕괴됐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거를 쭉 조금 준비를 하면서 좀 놀란 사실인데요, 교수님. 우리 지금 학교 이 환경에서 교권 침해다 이렇게 하는데 교권의 개념이 뭔지도 아직 불분명하더라고요. 맞아. 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교권에 교권이 뭐냐? 교권이 교권이란- 뭔지 알아야 침해 뭐 어떤 거가 됐을 때 침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그러려면 저 교권과 관련된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네네. 이 법이 있어야 할 거야. 맞아요. 그 법이 그 법 속에 교권이라는 개념을 해석을 해놔야 될 거야.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근데 그게- 그런 해석이 없어. 그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 1981년 11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예, 제 43조 제 1항에 뭐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예.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근데 교권이 뭐냐는 그런 그 정의는 안 내렸네. 예. 예, 참. 그래. 우리 둘도 반성해야 돼. 법학한 사람들. 40년이 지금 지났는데 81년도부터 그러니까. 그 물론 2012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라는 거에서 교권이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긴 했거든요. 뭐예요 그거? 근데 문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문제는 이게 그 이해기간의 충돌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졌어요.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저 교권이라는 걸 정의 내렸던 거를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대법원 판결로 판결로 없어져 버린 거지. 무효가 된 거예요. 예. 그럼 교권은 내 정의는 내린 게 없네 결론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를 생각을 해보자면 교원의 교육할 권리가 교권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요, 그냥 각 그 지방 교육청마다 그 자체 해석을 해요. 그냥 어떻게 해석해요? 교권을 뭐 여러 가지 뭐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교권 침해는 또 폭넓게 보면은 교사의 지위나 권리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제약함으로써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교권 침해. 예, 교권 침해. 예, 그냥 이렇게만 돼 있지 교권이 뭐다라는 건 그냥 그때 없네. 그걸 논할 때 목적에 따라서 뭐 교육청별로 막 이렇게 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네. 요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 이거 나 부분이라고 전혀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 심각하네. 놀랐어요. 진짜 예. 교권에 정의가 없다는 게 이게 법에 교권이 뭔지 명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권을 만들어 놓고 교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교권에 대한 침해가 뭔지, 네. 교권을 침해한다, 또 혹은 뭐 교권의 행사가 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교권 정의 자체가 없는 데다가 침해니 행사니 갖다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여기서 이제 그 교권 한교총. 예, 여기서 교권 관련된 활동 많이 하니까 2023년 올해예요. 올해 보고서에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교권 침해란 교권에 반하는 행위로 교육 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사회 윤리적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가 교권 침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침해 있거든요. 침해를 하는 대상자들은 분류를 했네요. 구체적으로 네, 맞아요. 교육 행정기관이 네. 또는 상급자가 그러니까 선생님 상급자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같은 교사끼리 네. 또 학부모, 학생 맞아요.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그 교사가 가르치는 권리. 직무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 권리에 관해서 침해하는 거 맞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진일보하긴 했는데 그래도 교권이라는 정의는 없지만 예. 교권을 침해하는 대상을 명시는 했네. 해놨어요. 예. 그리고 조금 폭넓죠. 사회 윤리적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 지나치게 추상적이에요. 조금 이러면 추상적이긴 논란의 소지가 생겨요. 예. 해석의 소지가. 그렇죠. 자, 연구에서는 그냥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어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폭력 행위가 교권 침해다. 예, 이렇게 그래서 신체적인 언어적인 폭력 또는 위협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추세고요. 지금 보면은 피해 이제 이런 그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이 피해 교사가 겪는 이점 폭력적인 상황, 학교 상황에서의 그런 폭력적인 상황은 일반적인 폭력이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선생님으로서 가해자와 관계를 딱 끊어낼 수 없거든요. 뭐 계속 만나야지.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그 폭력 범죄는 끊어지지.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끊어낼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교사가 제일 심각한 거는 예. 스승이 제자를 버려달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그 입장 때문에 나도 가르쳐봤기 때문에 아는데 예. 제가 문제예요. 제가 나한테 내 제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제 벌 줘요. 정말 제 혼내주고 싶은데 또 주변 사람한테 제 말해주고 싶은데 나쁜 놈이라고 예. 그래. 내가 선생이니까 제자를 욕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죠. 그런 입장이 굉장히 그게 특수한 제일 힘들고 입장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맞아요. 예. 또 거기에다가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사실은 교사라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학생한테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르친 애한테.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죽고 싶지. 내가 그 사실 자체도 충격인데 교사로서의 나의 자질, 나의 자격 이런 걸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가 저렇게 됐을까? 예, 내가 선생님으로서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런 행동을 나한테 그렇지. 하는구나. 내가 모자란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수치심, 부끄러움, 죄책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타격감이 심리적 타격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요. 지금 교권 아까 그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그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들을 이렇게 좀 해놨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일단 학생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든지 선생님한테 폭언폭행을 한다든지 명예훼손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어떤 그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제 이런 거고 두 번째는 학부모. 나는 이게 심각해 보이는데 요즘. 그죠. 요즘 이게 좀 심각해 보여요. 그 제가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어린이집 그 엄마들이 학부형들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어린이집 가가지고 모기에 물려온다는 것을 컴플레인 한대요. 나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물론 들었어요.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면 다리 한쪽에 막 10방을 넘게 물렸다 막 이렇게 하면 항의할 수 있죠.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소독 안 한 거니까. 예, 예.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만 가면 모기에 물려와요.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해주시는 거죠? 이 뭐 이런 컴플레인이 정당하냐 안 하냐가 아니 그거 한참 떴잖아요. 예, 온라인상에서 한참 이슈가 이제 됐었는데 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육 활동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사한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교사를 비방하거나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그다음에 교육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경우, 학교 폭력 및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해서 부당한 민원을 넣는 경우. 이거 문제예요, 이거. 예. 트집 잡아갖고 계속 막 여기저기 막 민원 날리고 언론에 배포하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이제 동료 교원에 의해서도 교권 침해 발생할 수 있고. 교원들끼리도 있겠죠. 예, 특히 학교 관리자 생각해봐야 돼요. 승진 가산점, 업무 맞아요. 처리 방식을 두고 관리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렇지. 학교 운영 방향 및 방식에서 특정 교사를 배제하거나 따돌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아니면 성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처분, 징계 이런 거 받는 경우도 다 교권 침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선생님이 피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소진돼가지고 요즘 선생님들 막 그만두고 그만두는 거 아니면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교권이 뭐냐, 교권 침해가 뭐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명확한 개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는 생각이 얘기네, 맞는 들고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예방 조치를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나 들고요. 교권에 정의가 없다는 것도 처음 들었네. 예. 법률에 그게 명기가 안 돼 있다면 그 법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교권이라는 거를 정의를 안 내리고 법을 만드는 것 자체도 불가사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웃기네.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권 침해에 따른 어떤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받은 교사를 위한 그렇지. 회복 방안을 적절하게 마련을 해놓는 거, 그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의견 합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야, 이거 아마 우리 사건을 해가 처음으로 교권에 정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 역시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 저도 몰랐어요. 야, 이게 참 물론 중요한 거 발견했네. 지방청에서 교육청에서 뭔가 이제 뭐 제도나 이런 걸 할 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딱 법률에서 교권이란 뭐다. 중요한 거예요. 모체가 되는 딱 그 기준 법률이 있어야 돼요. 교권에 정의를 내리는 법률이. 예. 그게 있은 다음에 나머지 장가지 법률들이 나와야 마련돼야죠. 예. 우리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입으로 늘상 올리는 교권했는데 교권이라는 게 정작이 법률적으로 뭐냐는 정의는 없네. 예. 그러면 정의도 없는 거를 무슨 침해고 뭐 교권 행사고 뭐 따져. 그러니까요. 예. 응? 답답하네. 이거 중요한 얘기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원래 여기 뒤에 이제 우리 교수님 자주 이야기하시는 부모가 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있는데 이건 나중에 2탄으로 할게요. 이거는 한 번 더 하자고. 2탄으로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다음번에도 꼭 다시 한번 이건 그냥 뒤에도 상당히
한마디로 분량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왕 박사님 요거 나머지 맞이합시다. 네. 다음 주에. 좋아요. 예. 예, 저 소년사법에서 부모 책임의 문제 관련된 예. 거 이거는 잘하자고 하는 거지 부모 비난하자고 네, 하는 맞아요. 얘기 절대 네, 아니니까요.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 소중한 시간 됐어요. 저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앞으로 책임질 사람들은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의 주인공인데 그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정의롭게 자라야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다면 오늘 한 얘기는 거시적으로 큰 맥락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범죄 살인 사건 하나 얘기한 것보다.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저는 교수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난 참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사회에다 던지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왔어요. 사건 의뢰가 그거 제공했어요? 네. 박 PD한테 고맙다고 그러겠네. 예, 하여튼 오늘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 됐고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네. 이 시간 지금 우리 홍 박사 진짜 꼼꼼하게 준비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해온 거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이게 막힘이 없어 내가 보니까 줄줄줄줄 꼼꼼하게 해오셨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진짜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잘 기르실 거야. 맞아요. 과잉 보호해가지고 애새끼 엇나가게는 안 할 거야. 안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사건을 해보시는 분들은 맞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정의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예.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